부마민주항쟁 42주년 기념 사회포럼 약속드린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도 도착하셨고 합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좀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상황이 나빠져서 서울은 다음 주부터 이제 가장 심각한 단계가 된다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또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각자 개인 방역 수칙을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 활용하실 때 손소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저 말고 이쪽 현수막하고 좀 찍어서 개인 SNS에 홍보 좀 지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우리 정강수 교수님 기조 강연부터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에 한 번씩 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8년 8월 2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과 창원에 각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신 독재에 항거한 부마 정신을 기념하고 개성하여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문화사업, 학술사업, 기념사업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10월 16일에 창원에서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부마민주음악제, 부마민주영화제, 청소년 창작 뮤지컬 등 여러 활동들이 올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포럼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포럼은 민주주의 진전 올해 사회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 지난 봄부터 재단에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준비해서 오늘 포럼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구조와 현상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문제 해결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3.15 의그 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진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신 김영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간단한 인사와 축사만 하고 곧바로 본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설동임 상임이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해결될 것 같더만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도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박종훈 교육감님, 김영진 이사님, 의원님, 그러고 강연 발전 맡아주신 정강수 교수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주제를 정한 거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잘하면 해소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걸 고민해 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선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좋은 그런 결론들을 도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결론이 나와서 우리 사회의 발전이 민주주의 전쟁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42주년 기념 사회 포럼에 뜻깊은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역사적인 계승을 확산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공정한 경쟁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에조차 참여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 등은 처음부터 경쟁이 불가능한 차이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공정한 경쟁, 즉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과 함께 공정한 결과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결과의 보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이며 또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의 정신은 우리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민주사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한 민주주의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그 힘든 세월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잇는 노력이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노력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저희 교육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찾아주는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향기와 빛깔을 지닌 그런 꽃으로 자라날 경남의 학생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꾸고 지켜내는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또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2학기 전면 등교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경상남도 의회에서 참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 의회가 의원들이 의원석 앞에 마주보고 집행부 간부들이 앉아 있는데 참 앉아 있으면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이 모타리도 작은 사람이 모타리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이 덩치도 작은 분이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생각이 들도록 참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김영진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 정해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정보원 식구들하고 또 바로 옆에 건물 허인수 연수원 원장님하고 두 분께 제가 일단 제 역할을 맡기고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 그 개회 식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그 행사 안내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 4쪽에 보시면 오늘 행사 일정이 있고요. 저희 이제 뭐 곧 이어서 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기조 강연을 마치면 4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1세션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2세션 장소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참가 신청하실 때 각자 참석하실 세션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게 자리를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슬라이드하고 이런 거 다 준비돼 있죠. 지금 그냥 시작하면 되지. 예, 그 LH 사건이 뭐 올해 상반기에 가장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일이었고요. 그 일을 보면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견된 일이 터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테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나오지만 저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다라는 고민들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도 활동이 왕성하시지만 LH 사건 이후에 더 찾는 곳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MBC 방송에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고, 그 방송 보면서 좀 길게 얘기를 한번 청해 듣고 싶어서 제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심도 좀 반영이 되어서 전강수 교수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경력과 활동은 6쪽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전강수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동안 유튜브 라이브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채팅창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강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떤 걸 쓰나? 여기서 하나요? 그럼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주시나 하고 봤더니 시간을 엄청 많이 주시네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으면 강의하는데 너무 이렇게 벅차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오늘
이런 큰 행사에 저한테 할애한 시간이 이렇게 많아서 일단 마음이 좀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맡겨진 주제가 아마 전체 주제인데요. 민주주의의 진전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저로서는 약간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니까 이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생각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자료집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이 하나 나와 있고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토마 피케티라고 지금 세계경제학계에서 불평등 연구의 최고봉이라고 할까요?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내 가지고 전 세계 경제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최근에는 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서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을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가 다시금 과두지배적인 금융적 이해에 포획되는 것을 가까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견고한 조세 재정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뭔가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경제 제도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하고 상당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경제제도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노동 관련 제도 또는 기업 관련 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토지나 자연자원 또는 환경 이게 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 조물주가 거저 공짜로 준 자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룰 것이냐 하는 그것과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경제제도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서 이 토지제도를 다루는 큰 두 흐름에 대해서 우선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주주의입니다. 영어로는 landlordism 하는 건데요. 지주주의. 이건 뭐냐 하면 토지에도 다른 재산하고 똑같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성행했던 사회가 고대 로마 제국 때입니다. 또 그 전후에도 이 지주주의가 득세했던 사회가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게 득세한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 제국,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왜 몰락했냐? 대토지 소유 때문에 몰락했다. 고대 그리스는 왜 몰락했냐? 대토지 소유 때문에 그랬다. 제가 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봤더니 고려 왕조가 왜 몰락했냐?
대토지 소유 때문에 몰락했다. 조선이 결국은 왜 몰락했냐? 대토지 소유 때문에 몰락했다. 역사상 대토지 소유가 발전하고 그 사회가 후퇴하고 결국은 개혁을 중간에 하지 않으면 몰락하게 되는 사례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주주의고요. 그 반대의 지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자연자원이나 환경은 누가 만든 사람이 없다. 인류에게 거저 주어진 자원인데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원이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만 만든 사람이 없는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토지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토지와 자연자원, 공기 뭐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민주주의하고 좀 맞죠. 민주주의가 평등, 자유 이게 기본 가치니까 민주주의하고 서로 조응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주주의하고 병행했던 건 아니고요. 지공주의가 발전했던 경우에도 보면 전제주의가 지배하거나 신분제가 지배하거나 이렇게 이 지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 다른 문화와도 결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공주의는 민주주의하고 결합할 때 가장 그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을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토지나 이 자연자원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형식적으로 보통선거나 또는 정치적 평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 자원과 관련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있지만 이 자산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자산가나 혹은 선동가가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그 선거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정치가 부패하는 경우인데요. 민주정치가 부패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시간이 가게 되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 최악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부패한 인물이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패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총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부패한 인물이 최고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국민성은 결국은 권력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패한 자 처음에는 부패를 막 개탄하고 싫어하고 막 저항하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그 부패한 권력자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퍼지게 되면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합니다. 아이 뭐 정직하게 살 게 뭐 있어? 정의가 뭐 필요해? 약자를 왜 돌아봐?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서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늘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마지막에는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고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고요. 이분의 이 경고는 지난 언제입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지공주의, 다시 말해서 토지와 자연자원, 거저받은 자원은 공평하게 권리를 누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좀 결합이 되어서 민주주의도 건강해지고, 그죠? 이런 불평등이나 양극화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상태가 유지될 때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회에 미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좀 이 역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민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관계를 얘기하면 뭐 당장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무슨 문제를 다룬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 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선 조선시대가 지금하고 무슨 관계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토지제도 아마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과전법이 그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이 과전법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정도전 선생이죠. 정도전 선생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당시 이성계 태조에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새로운 왕조는 이 원리대로 통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하의 민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 역시 부유하였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전법에 의해서 토지제도를 구축했는데 그 토지제도 하에서는 모든 농민이 자기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농민이 자기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이 국가의 토지는 국가의 것이고 왕의 것이다. 이걸 왕토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것이다. 근데 그거를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일정 부분 왕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를 내라. 그래서 거기서 지세를 걷어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도 부유하고 국가도 부유하고 빈부격차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게 정도전 선생이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되면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조선 경국전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이런 나라로 만드십시오 하고 권유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조선은 그렇게 했고요. 농민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이게 농민들은 국가가 나눠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일부 내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국가는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국가 재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여러분 조선이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여기까지 굉장히 국왕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왜 그랬을까? 왕이 훌륭했으니까, 세종대왕이 계셨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조선 정기의 토지 제도가 굉장히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토지 제도를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분이 정도전 선생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오래 가지 않죠.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시간이 가면 이게 뭐가 부패하기도 하고 뭐 낡아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겨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시간이 가니까 이 뭡니까? 개인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식의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사적 토지 소유가 성장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다 국가의 것이고 왕의 것이라고 했는데, 에이, 그게 뭔 소리야? 웃기지 마. 이거 내가 개간을 했고 내가 간척을 했으니까 이건 전부 전적으로 내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일종의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되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토지를 사모은 사람들은 주로 양반 혹은 관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모으고 그런 과전법이 있었지만 대토지 소유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땅을 자꾸 끌어모으니 그러면 그 전에 땅을 갖고 있던 농민들은 땅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민은 토지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일반 농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양반들 중에서도 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아주 비난한 양반들이 이제 자기 땅을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이 대토지 소유가 발전하면서 18세기, 19세기에 대대적인 농민 항쟁이 발발합니다. 이제 이런 위기, 이런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니까 우리 조선 사회에서 개혁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학파들입니다. 이 실학파들이 출현해서 실학파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토지 제도가 문란해졌으니 이 토지 제도를 정도전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정도전이 주장했던 지공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가들의 이런 주장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죠. 조선 왕조는 아주 미봉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학파의 토지개혁론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정도전 일파가 꿈꾸었던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던 토지제도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하는 그 상태, 이 지공주의 사회가 실학파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지배층, 조선 왕조 또 뭐 관료층 이 사람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주도하는 양반이나 지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근대국가 수립, 그리고 지주층이 중심이 된 뭐 상업 입국, 농업진흥, 뭐 이 개혁적이라고 해봐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근대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약간 뭐 세금 제도를 약간 시정하고 농업을 진흥하는 뭐 이런 정도로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는 그 당시에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농민들은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갑오 농민전쟁 때는
이 세금 제도를 시정하는 것과 함께 토지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이 가보 농민 전쟁의 농민층을 지지했던 또 개혁파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파 선비들 토지 개혁론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 자본을 상업 자본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상당히 근대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개혁파 지식인들은 실학파의 토지 개혁론을 계승하면서도 이제 근대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런 고민까지도 하는 상당히 발전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말기의 토지 제도를 우리가 한번 그 성격을 규정을 해보면, 이제 실학파들이 주장한 토지 개혁론은 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 대토지 소유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대토지 소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학파 토지개혁론은 이 대토지 소유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 실학파의 토지개혁론이 패배한 것이 결국은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조선이 원칙으로 삼았던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요 왕의 것이다라고 했던 이 원칙, 이것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지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7년, 1904년 이 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광무양전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시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땅은 그 소유자의 것이 아니야, 소유자의 절대적인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그 조선 말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이 일제의 강제 병합을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오해는 일제가 이거 해가지고 말이야, 무식한 농민들, 신고 안 한 농민들 땅을 그냥 강제로 다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역사학계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일제가 조선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본인들은 조선을 잠시 점령했다가 놔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선을 영구적으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영구적으로 자기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본인들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제도를 뭔가 확실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한테 야 조선에 가 이주를 권유했는데, 야 이거 조선의 토지 제도가 이거 불확실하게 이럴 데 없다 이거. 내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땅 샀다가 이거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이주자들이 당시 조선 총독부한테 야 이거 안 돼. 이거 우리가 너 자꾸 우리 보고 오라 그러는데 토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조선의 토지 제도는 뭐 이상해. 뭐 국가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내가 뭐 돈 주고 사봐야 일시적이다는 이런 개념도 있고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일물일권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토지에 농사 짓는 사람의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반관료 지주층의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권리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권리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샀다가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토지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한 토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유권 등기 제도를 도입합니다. 소유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토지 거래를 하기는 했는데요.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쓱쓱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이건 팔았어, 이건 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제는 소유권 등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토지도 다른 재산, 다른 물건처럼 그걸 매입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 제도가 이런 제도를 허용하거든요. 토지의 공공성도 상당히 강하게 규정을 하지만 토지도 뭐 다른 물건하고 똑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뭐 무슨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건 일제의 유산입니다. 이걸 무슨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뭔가 망고불변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제도를 확립하고 나니까 조선에서 토지 매매 건수가 급증하고요,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급속하게 확대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농민의 무식함을 이용해서 약탈했던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확실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집중해 갔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악랄합니까?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는요, 아주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 다닐 때 보면 서울대학 도서관 한 층이 일본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조선에 관한 연구소로 꽉 차 있어요. 절대로 속된 말로 무대가리로 조선 식민지 통치 안 했습니다. 굉장히 면밀히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식민지를 영구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약탈을 하면요, 약탈을 하는 제국주의 국가도 있죠. 그거는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피부에 상처를 낼 뿐이지만 제도를 바꾸게 되면 뼈를 손상시킨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뼈를 손상시킨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세제도를 정비해서 통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그야말로 지주주의가 만개합니다. 일본인 대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조선인 대지주들이 결합해가지고 대토지 소유가 발달하고요, 식민지 권력이 거기에 아주 막강하게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지주주의가 전제주의하고 결합한 경우입니다. 신분제도 이 지주제도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전에 가보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계속 일제시대 내내 신분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제도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 당시에 조선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고 영세농이 늘어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시지역으로 혹은 만주로 해외로 이주하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또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개혁파가 나타납니다. 일제시대에도 유명한 여러 개혁 사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뛰어난 사상이 바로 조소왕 선생의 사상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임시정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분의 사상은 삼균주의라는 말로 요약이 되지요. 그 당시 우리 임시정부도 굉장히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랬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여러 분열되어 있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유명한 것이 1941년에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국강령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서입니다. 임시정부가 여러 헌법 문서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문서가 건국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건국강령을 집필한 분이 바로 조성황 선생입니다. 이 조성황 선생의 삼균주의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좀 연구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당하던 민족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따라가야 할 사상으로 취급됐던 것이 손문선생, 순원의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인데 이 조성황 선생의 삼균주의는 그 삼민주의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균정, 균리, 균학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인 평등, 그리고 균리는 경제적인 평등, 균학은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입니다. 이 세 가지 평등이 기본이 되고 이걸 통해서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이룩한다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대외적으로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균등을 이루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이 되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균정을 보게 되면 존재주의를 배격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정신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균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균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로 균학은 의무교육제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까지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삼균주의로 균등사회를 실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성황 선생은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뭐냐 하면 저기 프랑스나 미국 등에서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식인과 유산계급의 독재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 반면에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산자 독재로 귀결되고 말았다. 둘 다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점을 극복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균정, 균리, 균학을 얘기하면 조성황 선생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당장 이야기할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조성황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주의 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조성황 선생에 대해서는 그 해방전국에서 다들 그분의 사상을 존중하고 심지어 우리 재헌헌법을 기초했다고 하는 유진호 박사도 내가 이 헌법 기초할 때 조성황 선생이 썼던 건국강령 아주 내가 참고를 많이 했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성황 선생이 지공주의를 주장한 거 명백하고요. 거기다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주장했다고 하는 점에서 정도전, 실학파, 조선 말기의 개혁적 지식인보다도 한 걸음 앞서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3시 반까지 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다수가 농민들이잖아요.
그 농민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절실하게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토지개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농민들의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꼭 농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 소위 귀속 재산, 뭐 다른 말로 적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해방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토지 개혁을 해냅니다. 이건 뭐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좌파 우파 간에 뭐 엄청난 충돌이 있었고 너무너무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 농지개혁이 1949년에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50년에 들어가서 50년 3월에 다 단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농지개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이었는데 이 핵심적인 사업이 1950년 3월에 완료됐다 하는 겁니다. 실정 연구에 의해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납니다. 6.25가 일어날 때 박헌영은 김일성한테 그렇게 장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2주일 안에 끝납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 조선의 한국의 농민들이 봉기해가지고 금방 접수해버릴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고 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이 아래로부터의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동력, 힘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1950년 3월에 한국의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을 갖게 됐습니다. 이 농지개혁의 엄청난 정치적인 효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농지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대지주의 나라였잖아요. 일제시대에는. 그런데 농지개혁에 의해서 순식간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땅의 96%가 자영농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주층이 몰락해버렸어요. 농지개혁에 의해서 지주층이 몰락했어요. 지주층은 기득권층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제일 강하게 저항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농지개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소멸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예전에는 지주층의 땅에 소작을 붙여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50%, 60% 소작료 바치고 나머지 그것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전부 자기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수확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아껴 쓰고 나면 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 이후에 농업 생산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식량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식량 공급인데요. 농지개혁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교육 투자에 전념했다. 실제로 농지개혁 전후에 보면 학교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요. 학생 숫자도 늘어나고요. 대학교 숫자도 늘어나고요. 대학생 숫자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뭘까? 여기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있지만 저는 농지개혁이 만들어낸 이런 평등한 사회의 조건, 여기서부터 이 농민들의 말릴 수 없는 노동력열, 그리고 말릴 수 없는 저축열, 말릴 수 없는 교육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아래로부터의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때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들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후견주의, 역관주의, 정책 포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되어서 우리 한국은 1970년대 이후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는데요. 그 고도 성장의 성격이 재밌습니다. 공평한 고도 성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분배가 악화되지 않고 분배 평등성이 유지되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외 학계에서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성장의 성격이 왜 이러냐 말이야. 농지개혁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거는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보고서 중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횡축은 토지 분배의 평등도를 나타내고요. 종축은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이 맨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간다는 것은 토지 분배가 제일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주변에 대만이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농지개혁을 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그 좌하 쪽에 보면 저기 나라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토지 분배의 평등도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이 0.9에 달하고 있습니다. 0.9에 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나라들이 저기 보시면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근데 저렇게 토지 분배가 불평등한데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만든 연구자는 공업화 초기의 토지 분배의 평등도가 그 이후에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농지개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농지개혁이 다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 농지개혁을 두고는 기만적인 개혁이었다, 밤 봉건제를 재생시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실증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그런 견해가 통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혁이 농지에만 한정이 되고 도시 토지나 임야 이런 것들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만하고 좀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대만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농지 개혁을 하는데요. 투 트랙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하면서 도시 토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시 토지 제도를 확실하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때 전 세계에서 토지 개혁을 가장 잘한 국가로 소문이 났고 토지개혁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자기 나라의 토지개혁을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만 사람들이 그것도 다 까먹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 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에서 굉장히 출발을 잘했어요. 이 토지 제도에서 출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의 미끄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지금은 왜 이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여기 경남에 와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도시개발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분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라고 하는 데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규모가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800만 평을 넘었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데요. 저걸 왜 했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공공용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경비를 조달하려고 채비지라고 하는 것도 떼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 구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획정리 사업의 구역 면적이 자꾸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이 강남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 강남 개발은 영동 1지구, 영동 2지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추진이 됐는데 영동 1지구는 그런 목적이고요. 영동 2지구는 그 당시 정권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윤모라는 사람한테 토지 투기를 시킵니다. 공무원에게 토지 투기를 시켜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손정목이라는 분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윤모라는 과장이 고위층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강남 지역에 토지를 대거 매입합니다. 그렇게 매입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발표하느냐 하면 상공부 유관시설 이런 것들을 그쪽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땅값이 3배로 폭등합니다. 윤모 과장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20억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고 그 자금을 고위층에 갖다 바쳤다라고 그렇게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황석영 소설가가 쓴 강남몽이라는 데도 아주 소상하게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로도 몇 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강남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개발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를 개발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값 폭등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먼저 앞장섰고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요. 그야말로 이 강남 개발 과정에서 불로소득의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더 부채질했던 것이 저 오른쪽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강 연안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김현옥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시장이 이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해놓고 보니까 이 강변도로가 도로 역할도 하지만 제방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방을 만드니까 과거의 자연 제방과 새로운 제방 사이에 움푹 패인 땅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의 땅이거든요. 움푹 패인 땅 이거 메워가지고 뭐 활용하면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한강 연안의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거에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순식간에 떼돈을 버는, 그래서 온갖 권력가들이 다 모여들었고 이 사업은 비리복마전이었다. 최대의 비리복마전이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 이촌동 이런 곳이 다 이 사업에 의해서 집단 택지를 마련하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습니다. 뭐 그 밖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밀어붙여서 강남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 그 이전에 농지개혁에 의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이런 문화가 물러가고, 야, 땅 한 번 잘 사놓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요새 말로 대박을 치면 평생 처지가 달라지는데, 아이 뭐 땀 흘릴 필요 없어, 저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열어젖힌 정부가 박정희 정부입니다. 뭐 강남 개발의 결과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토건국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토건국가는 전체 산업 구조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대표적인 토건국가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토건업을 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좀 잘하면 좋잖아요. 자기들이라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경제 위기가 오면 몽땅 다 망합니다. IMF 경제 위기 때 우리 한국의 건설업체 가운데 망하지 않은 업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아주 미미한 사업을 하던 사람이 10년, 15년 사이에 재벌급 건설업자로 성장합니다. 이게 부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이 양산이 됩니다. 야, 우리가 잘 살려면 토건밖에 없어. 건설업밖에 없어.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야 돼. 저런 토건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판단이 느리고 무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35살에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이게 아파트 건설, 토건업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자기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는 대운하 사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운하 사업 좌절되니까 4대강 사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이 과정에서 양산이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이게 서울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여러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주기적으로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투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이게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거 다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투기를 선제적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이 투기 광풍이 일어나고 다 일어날 거 다 일어나고 돈 벌 사람 다 벌게 놔두고 마지막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책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는 투기 억제책을 펼치다가 좀 거시경제가 좀 침체 양상을 보이고 뭔가 안 좋으면 다시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그죠? 이 부동산을 경기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그 어떤 사람은 냉온탕식 정책이다 이러는데 저는 냉온탕식 정책이 아니고 이건 냉열탕식이다. 그 냉열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을 펼쳤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사두고 있다든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이 투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역대 정부가 보면.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없어요.
주거복지 정책 안 합니다. 주거복지 정책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 와서고요. 실제로 실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다시 조금 회복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6.29 선언이 나오고 뭐 부분적이지만 민주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아주 억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민주적 요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민주적 요구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뭐냐? 지공주의의 요구라는 겁니다. 이게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 당시에 뭐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일부 진행이 됐고요. 근데 토지공 개념이 본격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때 언론에 의하면 토지공 개념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거의 85% 정도였습니다. 토지제도의 개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 절대 다수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반발하겠죠. 농지개혁 이후에는 지주층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신흥지주층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땅 사모으고 부동산 사모으고 거기서 엄청난 불로소득 얻고 그런 거예요. 이들은 뭐 그저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 뭐 재벌 기업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출신은 다양합니다. 근데 신흥지주층이 형성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토지공 개념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토지공 개념 주장 가운데 핵심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종합토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공 개념 3법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 부담금제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이건 사실은 변두리고요. 중심은 종합토지세였어요. 근데 당시 신흥지주층들은 이 종합토지세를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내용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데 그 전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하죠. 종합토지세는 뭐 그냥 새로운 세금으로 도입되기는 했는데 말랑말랑해지고 말았고요. 그 대신에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학자들은 예외주의적인 입법이다. 이건 정식 세법을 고쳐서 한 게 아니라 예외주의적인 입법이다. 이런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의 진정과 함께 지공주의의 요구가 강력하게 등장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사실은 민주주의와 지공주의의 병행 발전을 주장했어야 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정부는 토지공 개념을 사실상 폐지해버립니다. 그걸 얼마든지 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 개념을 폐지해버려요. 김대중 정부가 이때 토지공 개념을 폐지하는 바람에 다시 이게 사회적 의제가 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모조리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알아보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모조리 해체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이제 김대중 정부 말기가 되면 투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투기 광풍이라고 하는 일종의 숙제죠. 그걸 넘겨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선
예외주의적인 입법이 아니고요.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일반 세제를 개편해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로 시장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5년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거래 사실을 그대로 적는 사람, 그대로 보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국민이 다운계약서 썼고요. 모든 국민이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서 2006년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장기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공공임대인 것은 아니에요. 5년 임대, 10년 임대 이거는 무늬만 공공임대입니다. 그거는 5년 살다가 그 다음 분양 전환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 호씩 공급했습니다.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고요. 지금 정부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저겁니다.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추진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행복도시, 혁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추진했어요. 이건 정말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야 토지 보상비 받아가지고 투기나 촉발하고 말이야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정책이었고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완전히 후퇴해버리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게 지역에 뭐 혁신도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경남의 혁신도시가 어딘가요? 진주에 있죠? 우리 그 대구의 혁신도시 가보면요. 가게가 텅텅 빈 데가 수두룩하고요. 밤이 되면 사람이 안 다녀요. 네. 그 출발은 좋았는데 그 내용을 못 채우고 있다. 그 출발을 노무현 정부가 했으면 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다 하는 점에서 저는 뭐 학자의 양심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정책이라 그러면 종부세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추진을 하니까 세금 폭탄을 매긴다. 지금 세금 폭탄 어쩌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폭탄을 갖다 앵겼다. 이거는 정말로 나쁜 정부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갖다 안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당시 한 2 내지 3%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어요. 무슨 일반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지방민들은 종합부동산세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세금 폭탄을 매긴다고 매일같이 보도를 대서특필을 하니까 아무 관계없는 중산층, 아무 관계없는 지방민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종부세와 무관한 서민층과 지방민이 세금 폭탄론에 동조했다는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런데 이 폭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때 언론이 쓰기 시작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런데 요즘 와서 무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공급 폭탄을 뭐 어쩐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폭탄 용어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데 그 정신없이 그런 용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제가 언제 칼럼 써서 한번 비판할 거예요.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인데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구성을 보시면 2007년에 굉장히 세수가 많고요. 맨 왼쪽이 주택이고요. 그 다음 종합합산토지, 이건 나대지에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 별도 합산, 이건 빌딩 부속 토지에 부과하는 겁니다. 상당히 세수도 많고 지금 주택이 1등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전봇대 뽑고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세수가 대폭 줄었고요. 세수 구성의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꼴찌로 밀립니다. 이 구조는 2016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지 않고 유지됐더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는 부동산 투기는 저는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주 약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때 지금 이 중요한 정책을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후과를 남기는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민주주의가 주제니까 MB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구사한 게 뭐냐 하면 탐욕의 정치입니다. 탐욕의 정치. 어떤 말을 했냐면 아파트 값을 세금으로 잡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권이 바뀌면 젊은 부부들한테 집 한 채씩 줄 수 있을 거다. 1가구 1주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 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 한 채씩 받으셨어요? 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뉴타운 사업 자기가 서울시장 하면서 추진하다가 대통령 되면서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거 뭐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 지정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이. 2008년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그때 서울이 지역구가 48개입니다. 48개 가운데 한나라당이 40개를 석권합니다. 간신히 8개를 민주당이 차지하는데요. 그때 김근태 씨가 떨어집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정치 신인한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의 선거는 뉴타운 선거였어요. 그리고 정치가 이 서울 주민들의 탐심을 극단적으로 자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좀 아시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공주의는 탐욕의 정치에 자리를 내주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2010년대 내내 침체합니다. 침체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했던 지역이 이제 더 이상 땅값이 안 올라가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진척할 수가 없어요. 사업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냥 곳곳에서 나오고요. 거기에 뭐 시행을 하겠다고 들어갔던 건설업자 전부 손 떼고 나오고요. 그건 이제 들어갔던 돈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뭐 서울시의 굉장히 중대한 과제로 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 흉물을 남기고 중단됐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은 잠시 탐욕의 정치에 휩쓸린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료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입니다. 부동산에서 생기고 있는 소득이 2018년에 1898조입니다. GDP의 48.8%, GDP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부동산에서 생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동산 소유가 굉장히 불평등해서 소수의 소유자들에게 이 부동산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비 올라가고 가계부채 누적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 500조 됐다고 나라가 망할 듯이 언론이 떠들었어요. 지금 가계부채 얼마인 줄 압니까? 2000조입니다. 2000조. 예.
그리고 기업들도 땅 넓게 잡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뭐 이익이 생겨가지고 좋은데 뭐하러, 그죠? 손해볼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사업, 투자 뭐하러 하겠습니까? 기업들도 투자보다는 지대추구, 불로소득 추구에 몰두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올라가고요. 뭐 도시 지역에서 요새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고 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다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 얻는데 그게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방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가 다방면에 걸쳐서 발생하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기 안 낳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병에 걸리면 병 증세가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국가의 장기 지속성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소멸한다. 지금 그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한 100군데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이 지방 도시의 30%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또 요새 지방대학, 올해 지방대학이 뭐 신입생 충원을 못 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징후입니다. 옛날 이거 다 예견됐던 일인데 재밌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벚꽃 지는 순서로 망한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방대학은 몽땅 망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벚꽃 지는 순서고 뭐고 없어요. 국공립대학은 좀 나온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징후.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 내 소유권이 얼마나 절대적인데 이걸 왜 건드려, 국가가 왜 뭐 시장 질서에 위배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기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나라 망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들 갖고 있는 부동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뭔가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험해지고, 또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지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명박이 등장하던 그때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다시 탐욕의 정치가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현 정부의 정책 오류 제가 다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은 탐욕의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청년들이 영끌 투자, 패닉 바잉 이러는데요. 이거는 그냥 비이성적 과열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정책, 결국은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에 포획당하고 있다. 그 당시는 예전에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탐욕의 정치를 이렇게 부추겼는데, 이거는 지금 개혁정당, 개혁정부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공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나머지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헨리 조지인데요. 민주주의는 한때 국가적 행복의 근원이라고 신뢰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민은 전반적으로 부패의 증가에 익숙해 있다. 가장 불길한 징조는 사람들이 청렴한 공직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청렴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자기의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부패가 만성화되고 공공심이 소멸되고 명예와 선행과 애국심의 전통이 약해지고 법이 무시되고 개혁의 가망이 사라지면 고통받는 대중 속에서 화상과 같은 힘이 생겨서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회를 산산조각 내고 만다. 이런 와중에서 강력하고 분별 없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중의 맹목적 욕구 또는 대중의 광포한 열기를 이용하여 이미 활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제쳐놓게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뭐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사회가 위기로 빠져들 때는 개혁가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가들이 역사 가운데서 승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혁 정신이 좀 힘을 받고 우리 사회가 그런 쇠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좀 국민들이 깨어서 이런 개혁을 지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토지나 자연자원 환경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8분 지났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예, 그 시간이 다른데 발표하실 때보다 넉넉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역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지금 자료집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셔야 될 말씀이 더 있으신데 특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지금 못 하시고 일단 시간에 맞춰서 스톱하셨습니다. 못다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청중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말씀하시도록 그러면 요청을 드리자는 제안이시죠? 또 혹시 다른 분 뭐 들으신 내용 속에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기왕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되겠죠, 동숙쌤? 한 10분 정도 더 쓰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좀 더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발표 자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까지 담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뭐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도 왜 뒷부분 그거 말 안 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걸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책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최대 원인은
철학이 없어요. 그 부동산을 정책을 펼치는데 뭘 어떻게 할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뭐 했냐면 적당히 시장을 마사지 해가지고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주거복지 정책 좀 붙여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투기를 만만하게 본 겁니다. 부동산 투기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보통의 의지 아니고서는 이 괴물을 다시 우리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한 태도로 접근을 했다. 그게 이제 역대 정부 최고의 집값 폭등, 역대 정부 최다의 풍선 효과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다 그렇게 됐고 그 근본 원인은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그럼 철학을 뭐로 잡아야 되냐? 저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토지나 자연자원은 그 소유주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걸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하는 만큼 대가를 공공에 좀 내라. 그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토지공 개념 이러면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소유권 다 인정하고요. 다만 그 토지 소유자가 누리는 이익 가운데는 공공에 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내라. 내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사용하자 하는 이런 원칙입니다. 이 정도의 원칙이라면 뭐 우리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토지공 개념을 실현하되 방법을 가능하면 시장 친화적으로 하자. 시장 친화적으로 하면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토지공 개념을 구현하되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하자 하는 게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 철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자 한다고 누가 합니까? 헌법 가운데 이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을 좀 명기를 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한국은 토지공 개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토지공 개념 조항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한국 헌법은 토지공 개념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22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위헌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 헌법재판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토지공 개념을 기록해 넣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고요. 그 다음 그렇게 철학만 만들어 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학에 부합하는 근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 강화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일단 신문들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 저항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세 저항 문제를 극복하려면 현재 재산세 종부세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 그리고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은 전액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하면 전체 국민의 한 95% 정도가 혜택을 입습니다. 나머지 5%가 손해를 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95% 물론 국민들이 다 경제적인 것 가지고 지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95%는 지지할 거 아닙니까? 5%는 아주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 95%가 그 조세 저항에 대한 강력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원리를 좀 더 확장하면 토지 소유로부터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사실상 특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토지 소유와 유사한 특권이 우리 사회에 있다. 여러 곳에 있다. 예를 들면 뭐 학력 특권, 지역 특권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특권 이익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야, 그거 네가 그렇게 다 가져가는 거는 지나치잖아. 그래서 그것도 일부 공적으로 환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국토보유세와 함께 세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많아진 세수를 가지고 물론 뭐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장기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대처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연간 한 50조 정도를 투입하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결혼하고 또 아기 놓을 수 있도록, 그죠? 무슨 보육원, 유치원 등등 뭐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요람에서 대학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나가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을 저런 특권과세 강화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공임대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 한국 역대 정부는 땅을 비축하는 게 아니라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 치고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부터 좀 장기적으로 토지를 비축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요긴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존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공유지가 있고요. 뭐 보면 도심에 군부지, 군골프장, 뭐 공공기관 이전 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H나 각 지역 공사들이 확보해 놓은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지공공임대제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LH가 민간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얼마나 높은 공공성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는 집 지어서 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와 공기업은 땅 팔아먹는데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국공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계속해서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기존 국공유지나 공공택지에 가능하면 이 토지 공공임대제 방식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땅을 안 팔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언론에 나오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 해놓은 건데요. 저거는 우리 부동산 정책만큼 불신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 뭐 차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런 수십억, 심지어 100억 뭐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이 자신의 이해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정책을 왜곡시켜요. 심지어 나쁜 사람은 자기 부동산에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어요. 지금 LH 뭐 직원들이 농지 투기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뭐 난리가 났지만요. 진짜 고수는 그걸 훨씬 능가합니다. 아무데나 사요. LH 직원들은 개발되는 데 가서 샀잖아요. 진짜 고수는 아무데나 사요. 그러고는 정책을 자기 땅에 유리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정책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야 한다. 그걸 제도적으로 끊어야 공직자 본인도 떳떳하고 인사권자도 안심하고 국민들도 정책의 순수성을 믿어준단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뭐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12명이 발각이 됐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때려잡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부동산 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상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해라. 당신이 장관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뺏지 않는다. 다만 이거 백지 신탁해라. 당신이 실수요로 당신이 사는 집 혹은 당신 배우자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부동산 그건 증명하고 그건 인정해 줄게. 나머지는 다 백지 신탁해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공직자하고 정책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정책이나 철학을 확실히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정책의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나머지 이 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그 뭐 추가 강연까지 저희에게 많은 뭐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오늘 굉장히 많았고요. 예, 또 굉장히 절망적이었다가 또 그 약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긴 시간 저희에게 여러 그 해안을 열어주신 우리 그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정강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시간이 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4시 5분에 다음 세션 시작하면 되겠? 예? 10분. 4시 10분. 예. 그러면 4시 10분에 그 다음 세션 정해진 장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